대선 전국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집회,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938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굉장히 비장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2016년 10월 29일 거의 이제 촛불 집회가 발화된 그 초기에 촛불 집회를 본인이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촛불 집회는 성남시장 이재명을 대선 주자급으로 만든 이렇게 성장하게 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어제 태도라든가 이런 발언들 굉장히 비장감 정도 들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뭐 이재명표 사자우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무당의 가족에게 국가가 국민이 준 권력을 그렇게 던져버릴 수 있느냐라고 사자우를 토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이재명 후보는 그 5년이 지나서 그때 쫓겨난 세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해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장한 어조로 또다시 연설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 광화문 광장을 장소로 선택한 것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추 해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촛불혁명이었고, 그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세력은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다, 이걸 부각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 결국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고, 그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국정을 농단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광화문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현 국민의힘,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부각시켜서 연결시키면 결국 그 전에 지금 최서원 씨로 이름을 바꾼 최순실 씨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과 지금의 국민의힘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게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국민의힘과 각을 세웠는데 이 자리에서 부각한 다른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 어제 광화문에서 유세 연설을 하면서 주술사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전 그때 광화문 촛불 집회 연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준 권력을 무당의 가족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 비슷한 표현들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최모 씨라고 표현했는데,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를 겨냥해서는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이렇게 몰아붙였던 그런 공격을 펴는 그런 어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속 관련 논란을 계속 점화하는 게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밝혀라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만희 교주와 손가락 모양이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V자를 표현할 때 이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희 교주나 신천지에서 V자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V자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과 연관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 출발점은 결국 신천지 내부에 있던 분들이 폭로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제 건진법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이제 캠프에 있다가 지금은 나간 분인데 이분과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이 크고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에게 영매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에 대구에서 그 당시에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좀 미온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그러니까 그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묶어서 네. 결국 주술적 모양 또는 뭐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다 보니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서 폭로했던 두 분의 인터뷰를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투표를 했다 이런 또 이제 폭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거죠.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연결시켜서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근저에는 무속이라고 하는 아주 김건희 씨가 지난번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관시켜서 무속과 신천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속 논란에 이어서 신천지와의 연관성까지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랑 V자 모양도 닮았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 V자 모양만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V자 혹은 L자형을 윤석열 후보가 틀림없이 쓴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저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재명 후보가 L자형 네. 그 손 모양을 한 것을 또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아니 이재명 후보도 그랬는데 또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손가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건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그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해명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손가락 제스처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수와 이만희 씨와의 연계성을 찾는다? 좀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속 논란과 그리고 신천지와의 연관성과 관련한 반응이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옆집 의혹이 불거졌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추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나왔나요? 일단 이제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옆집에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GH라고 하죠. 경기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서 지금은 임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집 네. 옆집에 있었던 분을 김혜경 씨하고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옆집 사는 분이 김혜경 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을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네. 사실관계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잘 아는 사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GH가 여기를 임대해서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선대위에서는 그 GH가 거기 들어간 걸 몰랐고 두 번째는 이게 이곳 한 곳만 GH가 임대를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지역에 100곳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임대를 했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들어온 분 그 GH는 판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팀장 2명, 일반 직원 2명 이렇게 4명이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파견해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쪽에 합숙소를 만들고 거기서 함께 이제 4명이서 거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여기는 GH가 단독으로 100여 곳에 달하는 그 합숙소 중에 한 곳이고 그게 특별히 여기에 옆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무슨 선거운동이나 이재명 후보 개인을 도운 일은 없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후보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를 얻어서 합숙소로 썼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 의혹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기주택공사 당시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약을 만든 것 아니냐. 그 당시 그
그 측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 공약을 과거부터 이렇게 손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캠프로서 사실 활동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초밥 10인분 시킨 것도 이 직원들 캠프에 가담한 사람들과 나눠 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있는 건데 민주당 측에서는 터무니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 경기 주택도시공사 직원들 합숙소였는지도 몰랐었고 라고 이렇게 연관성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까도비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까도 의혹이 나온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거나 대선을 준비하는데 어떤 그림자 조직으로 사적으로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선거 운동을 도왔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현재 뭐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공세를 해서 어쨌든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전략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랬던 분들이 뭐 폭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문건 중에 정말로 뭐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이 있었거나, 이게 아니고 그 판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일했던 현장에 있던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이제 팀장급 2명하고 일반 직원 2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장이 거기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거기다가 차렸을 거냐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굳이 옆집에서 남들 다 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다 뭐 휴대전화나 아니면 전화로 다 가능한 시대인데, 이제 그런 의문도 있어서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무슨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의혹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과정을 몰랐겠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앞으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상황일까요? 다음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어퍼컷 세리머니 보여주는 거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이제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딩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딩크란 말 쓰였는데,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설은 대체로 짧게 해요. 이재명 후보의 차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마이크 잡고 30분 이상 연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연설은 짧게 하고 저런 이제 제스처를 많이 하거든요. 즉 이미지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본인이 강한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아주 철저히 계산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지금 윤딩크라는 이미지도 나오죠, 예컨대. 그다음에 저런 사진이나 화면이 계속 떠돌게 되면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자신감, 건강 뭐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대는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데, 결국 영상이나 사진이나 아니면 한마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니까 막판에 그런 강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어떤 그 세레모니랄까요? 행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추 의원님 보실 때도 집에서 연습 좀 하고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정치인의 바디랭귀지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나온,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딱하다라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딱딱하다. 그리고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긴장돼 있고 어색하다. 그런 걸 풀기 위해서 그 어퍼컷 날리는 것은 굉장히 자신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스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런 제스처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결점 중에 하나가 9세대 이미지입니다. 9세대 이미지를 해소시키고 젊은 층들에게 가깝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정치인의 바디랭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퍼컷 세리머니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들이 옷 입는 것 갖고도 이것도 선거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와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다 점퍼를 입었거든요. 예를 들면 옷 같은 것도 처음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찍힌 점퍼를 입었는데 이게 그 내부적으로 좀 이제 그 제언이 있었나 봐요. 그 제언이 뭐냐면 멀리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랑. 그렇죠. 청중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되지만 전부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한 분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지금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정장 스타일, 세미 정장 스타일로 옷을 바꿔 입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그 점퍼를 입지 않고 세미 정장이나 아니면 니트 종류의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드라지게 후보만 나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도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 후보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분 다 보여지는 거 보면 약간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장 스타일은 대부분 입지 않고요. 니트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연출한다거나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두 분 다 사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넥타이를 거의 매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목도리를 하거나 아니면 니트를 입어서 이게 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하게 보여지게 하고 친근감을 넣어주는 그런 의상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가까이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윤석열 후보도 사실 오랫동안 검찰 생활했으니까 넥타이 매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벗고 그다음에 이제 점퍼를 입다가 다시 정장 스타일로 바꾼 것은 본인이 후보가 도드라지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후보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퍼컷이라는 게 누구를 한 방 먹일 때 쓰는 동작이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인데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어퍼컷 동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끄니까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표현으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그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그 국민의힘은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도 나름대로 새로운 제스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유세장마다 활용하는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제언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퍼컷이 결국에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은 했는데 그런 의미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진성준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반대 진영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하는 측에서는 환호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만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비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중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저는 함께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장점은 자신감, 그다음에 뭔가 앞서가는 이미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긍정적 표현. 두 번째는 샴페인을 미리 터트린 거 아니냐? 너무 자만하지 않나?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되는 양상이라고 저는 봐요. 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야 이게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걸 승리로 생각해서 저렇게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은 중도 진영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이 윤석열 후보 유세 과정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마스크 유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재명 후보는 마스크를 끼고서 유세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노마스크로 유세를 하니까 이거 방역 수칙 위반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도 이제 방역 수칙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다중이 모이는 곳은 그 실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을 보유하는 공연, 또 우리 같이 방송하는 경우, 그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됐습니다. 원활한 공무 수행 중에는 보니까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뭐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공무로 보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네. 결국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과태료 부과의 주체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그건 아직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방역수칙 위반이다. 그 판단도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지자체에서 조치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실외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11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어제 유세 현장에서 나왔던 메시지 관련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치 보복 논란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네, 어제 유세 현장에서 파시스트 그리고 공산주의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색깔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너무 나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표현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의 시작은 본인이 이제 중앙일보라는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해야죠, 돼야죠. 3번 얘기했습니다. 거기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 지금 말씀은 또 약간 바꿔서 부정부패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적폐 정부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었고 그걸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청와대가 반발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나니까 오늘 이 발언이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들어오면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검찰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검찰총장 하셨으면서. 또 하나 정치 보복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요. 정치 보복을 했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특검에서 팀장 맡아서 수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인이 안 하셨나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야만 정권 심판의 좀 더 힘을 얻고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건 알겠지만 본인이 거기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나가도 나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이거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다 이런 공세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 이 발언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규정을 하고 나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곤란에 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제 원론적인 대응,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대 해석됐다. 진위가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네.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또 이렇게 소극적인 방어로 진행을 하다가 근데 대중 집회, 대중 유세에서는 어제처럼 그 부정부패 없앤다고 하더니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공격한다. 그것은 공산주의 파시스트들이 쓰던 수법이다라고 적극적인 공세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정치보복 프레임 또 적폐 수사 이 논란이 이제는 그 서로 공방으로서 또 지지율 결집을 위한 소재로서의 그 효과는 거의 다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할 층들은 다 결집을 했고 떨어져 나갈 이 문제로 떨어져 나갈 층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 피곤하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만한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유세 현장에서 아무래도 지지층이 결집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대중 연설에서 한두 번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계속하게 끌고 나가기에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게 그렇다고 보수층이 결집은 됐을 만큼 됐을 텐데 추가로 결집될 보수층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공감하고 들어올 중도층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네,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는 사실은 가능한 한 개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마치 그냥 선거 개입처럼 비춰지고 그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파시스트, 뭐 무솔리니,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또 이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자기 당착이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본인이 수사를 했던 분인데 수사를 했던 분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적폐사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됐다는 것인가? 그렇게 수사한 게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자기 장착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당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의도는 분명해요.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게 의도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왜 자꾸 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부연을 하다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모았으면 하는 이렇게 보수층, 친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낼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층이지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각을 세운다고 해서 돌아올 층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합리적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청와대 반응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이 했다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냐 이런 반응을 하면서 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청와대가 계속 반응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확산하는 거 아닌가? 청와대가 계속 이 논란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이명박 측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은 그러면 정치 보복을 실행한 주체라는 거냐? 그러니까 자가당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계속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로서는 사실 공산주의, 파시스트 비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이고 불쾌하죠.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같은 표현이라도 언어에서 좀 신중할 필요 있다. 이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세전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다선 전국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선 전국에서 이번 주말이 중요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주말 분수령,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금 해본 건데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저희가 준비한 조사 결과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N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후보별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1%, 윤석열 후보가 40%로 나타났고요. 심상정 후보 2%, 안철수 후보는 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네, 지상파 3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5.2%, 윤석열 후보는 39.2%로 나타났고요. 심상정 후보는 3.7%, 안철수 후보는 8.1%를 기록했습니다. 네, 추 의원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봤는데 일단 MBS 조사 결과, 저희가 먼저 살펴봤던 조사 결과를 보면
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예.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MBS 여론조사는 뭐냐면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언론기관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언론기관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하는데, 물론 질문할 때 누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누구 스폰서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각 당 모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는 것이 이 MBS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쭉 매주 목요일마다 봤습니다만 어느 한 후보가 40%가 된 것도 처음이고요. 지금까지 39%가 최고였습니다만, 그리고 오차 범위 밖으로 9%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 해석을 쭉 보니까 어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 단일화 효과가 발휘된 것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원시될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 경우에는 보니까 물론 야권 좀 더 나가서 야권 단일화 문제이긴 하지만은 야권 단일화를 묻다 보니까 누가 경쟁력 있느냐, 누가 적합하냐 물어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중도에서 중간에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보통 때보다 낮게 나왔다. 20%에 불과했다. 보통 때는 30% 나왔는데 응답률이 낮게 나왔다. 그 이유로 그러니까 보수층이 과대 표집됐다. 거기에 원인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간 쭉 한번 MBS 응답률을 보니까 30%가 된 거 딱 한 번 있습니다. 보통 23%, 26% 정도. 보통보다는 응답률이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진성준 의원 말대로 30%였는데 워낙 낮아져서 보수층이 과대 표집됐다. 그것도 좀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MBS 조사에 굉장히 긴장하고 또 앞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데 분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네, 지상파 3사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야권 후보 단일화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2.4%, 안철수 후보가 4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과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층을 나눠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9.4%로 지지도가 높게 나왔고요.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74.9%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층과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한 가지 눈길을 띄는 게 뭐냐면 반대를 보세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26.4%예요. 근데 연장을 지지한 층은 7.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도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다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완전히 이렇게 내가 마음을 완전히 줘서 윤석열 후보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 하는 부분들보다는 나중에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는 분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결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단일화에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게 보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 경선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 경선하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민주당 층도 아닌 층도 있을 텐데 그 층에 대해서 다 지지를 받아야지 한쪽에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 경선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봐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층이 안철수 후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국민 경선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냐. 즉 보수 진영의 후보를 뽑을 수 있겠냐.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국민 경선이나 여론조사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걸 접고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네. 근데 그러고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포기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국민 경선을 하지 않고 단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밑전 그 접촉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인 접촉은 진행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토요일이 돼서야 선거운동을 재개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자마자 이렇게 뭐 그 접촉을 본격화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측으로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시기는 26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6일 혹은 27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21일과 25일 두 차례, 다음 주 두 차례 TV 토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같이 TV 토론을 한다면은 잠재적인 경쟁자지만 또 잠정적인 우군이거든요. 네. 그런 사자 구도로 치러지는 TV 토론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28일 그 투표용지 인쇄가 있으니까 그 전인 26일이나 두 차례 TV 토론을 마치고 26일이나 27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럴 경우에 주초에 이루어지는 3월 초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 나름대로 컨벤션 적개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금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국민의힘 윤석열 측으로서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네.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 또 완주할지 아니면 사전 선거 진행되기까지 계속 벼랑 끝 전술을 끌고 갈지 그런 지켜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과정도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